저희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 메콩 지역 6개국 모든 국가에서 참가자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1세션에서는 한 메콩 인적 교류와 보건 협력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제1세션의 3회는 라오스 외교부 메콩 개발협력국 부국장이신 판타봉 케오필라비 씨가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Mr. Pantabong Keo, it's all yours. Please, you can Yes. go ahead.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제1세션의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1세션에서는 사람, 즉 한메콩 인적 교류와 보건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션의 발표자들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당국대학교 백용훈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학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국대학교에서 중앙아시아 관련, 동남아시아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관심사는 동아시아와 비교 연구 등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메콩과 베트남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많은 출판물과 연구 결과를 학계에서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한메콩 협력과 이주 그리고 개발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백용훈입니다. 네, 오늘 화면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술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이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메콩 지역에 계신 분들과 자리를 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 주제는 소개해 주신 대로 한메콩 협력과 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입니다. 저는 주로 베트남 연구자이고 이제 메콩 지역으로 그 관심 분야를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 자료는 이 이주와 관련된 이 동향 자료를 정리한 수준이고 간략하게 제 의견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네, 이 글이 오늘 제가 발표한 준비한 내용이고요. 작년 5월에 학술지에 게재된 이제 한국어 논문 이 내용에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완한 것입니다. 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론에서 연구 배경, 목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기존 논의의 흐름에 대한 리뷰, 그리고 통계 자료, 그다음에 논의, 그리고 결론과 정책 함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그 기조 강연에서 들으신 대로 이제 2019년 11월에 부산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 이 채택된 그 선언문의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이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 사람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은 여기 보시듯이 이제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적 협력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직업 교육 및 훈련과 이제 교육 협력을 통해서 이 인적 자원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 중에 이 메콩 지역 그 출신의 인구는 이 한국 내에 체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 5개국 모두 이제 고용 허가제에
그 대상 국가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주와 관련한 분야에서 이제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대상 지역 혹은 이제 국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의 목적은 우선 뭐 한메콩 정상회의의 선언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주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메콩유역 5개국 간의 그 인적 교류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특히 그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인적 그 자원 개발 부문을 이 순환 이주의 개발적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그 앞에 그 잘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이 한아세안 협력이라는 이제 큰 틀 속에서 이 한메콩 협력이 어떻게 이행되는가를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에 제2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그 행동 계획에 따라서 이 한아세안의 협력 사업은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정치안보 협력,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 그다음에 연계성, 그리고 지역 및 국제 분야 협력, 그다음에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와 개발 격차 축소, 그다음에 하위 지역 협력, 이렇게 이제 총 7개의 분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한메콩 협력은 이 분야들 가운데 연계성 증진, 그다음에 이 그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와 개발 격차 축소, 그다음에 소지역 하위 지역 협력, 요런 것을 이제 기여하기 위해서 한국의 노력을 보다 이제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2011년에 그 한메콩 그 5개 국가의 협력 그 한강 선언을 토대로 수립된 행동 계획을 이행했는데, 그때 이제 그 6가지 우선 협력 분야가 이렇게 이제 정해졌고, 이제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신남방 정책, 그다음에 에크맥스, 그다음에 아세안 2025, 그다음에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런 이제 내용들이 더 이제 반영이 되어서 7개의 새로운 우선 협력 분야로 재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은 여기 제일 아래 여기에 보시면 201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선 협력 분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2019년 그 한강 메콩강 선언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사람 중심의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적 협력으로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졌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리뷰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이주와 개발의 그 연계성에 관한 기존 논의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 본 것이고요. 특징은 이제 각 시기별로 이제 그 주류 이론의 관점이 반영이 되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이제 반복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보시면 1970년대 이전에는 개발 경제학의 그 근대화 이론을 기반으로 이주가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우세했었고, 이후에 이제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종속 이론, 그다음에 세계 체제론의 영향으로 이제 비관적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제 원조의 효과성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진 그 공여국의 경제 성장의 악화로 인해서 ODA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 담론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개발이라는 것이 꼭 이제 뭐 국가의 공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사적인 노력 이런 걸로 이제 재규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이런 노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국제 개발 이슈가 더욱 이제 다양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제 초국가주의 발달, 그리고 특히 이제 이민자들의 어떤 송금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팽창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낙관적인 관점으로 재조명받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는 특징은 이주가 이제 송출국의
그 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려는 그런 어떤 이제 수렴의 관점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끝에 이 순환 이주라는 개념이 관점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주와 그다음에 다시 본국으로의 귀환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이주의 형태가 이제 나타나고 이게 이제 개발적 차원에서 한번 중요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이주의 수용국과 그다음에 송출국 그다음에 이 개별 행위자 그러니까 이주 당사자 간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쭉 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그 한국과 메콩 유럽 5개국 간의 이주 동향과 특징을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치를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이 9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단기 체류, 그다음에 장기 체류 이렇게 한국 내에서 체류하는 이제 메콩 그 국가 국민들이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중에서 이제 단기 체류는 보시면 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체류는 주로 노동 이주, 그다음에 결혼 이주,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 유학 이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간단하게 먼저 보시면 이 코로나 이전에 메콩 국가를 방문한 한국인의 수를 먼저 보시면 2015년에 314만 9천 명에서 2019년에 671만 8천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시면 캄보디아는 이제 줄었고요. 라오스는 2016년부터 조금 이제 정체되는 현상, 그리고 미얀마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태국도 다소 증가했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경우에는 약 한 4배 정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보면 한 100만 명씩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는 그 한국에 온 이제 메콩 5개국의 국민들 방문객입니다. 역시 2015년에 비해서 2019년에 약 한 5배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마찬가지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국내 체류 외국인 중에서 메콩 5개국의 출신들을 정리를 한 것이고요. 2021년 최근의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 내에 체류 중인 이 메콩 5개국 출신의 사람들은 이제 4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보시면 2019년까지 이렇게 매년 이제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한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이제 5개국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5개국 중에서는 이제 베트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태국 순이고요. 2015년 수치와 비교를 해보면 태국인들이 그 가장 2016년 이후에 급증했고 그 다음이 이제 베트남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보신 그 체류 외국인의 수 중에 외국인의 수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을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기 체류 외국인 중에 이 메콩 5개국 출신의 인구를 보시면 2021년 4월 기준으로 태국 인구가 태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인입니다. 특히 이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각각 한 5만 명 그리고 4만 명 이렇게 이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단기 체류의 현황을 비자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이 단기 체류 외국인은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90일 미만으로 그러니까 등록이나 거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잠시 체류하다가 돌아가는 이제 외국인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사증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한국은 이 아세안 4개국, 그러니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브루나이 이렇게 4개 국가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을 했고, 이 중 이제 메콩 5개국에 해당이 되는 태국이 아무래도 이 사증 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을 한 단기 체류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을 포함한 다른 이제 4개 국가를 보시면 이렇게 단기 방문 이렇게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장기 체류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체류는 주로 이제 유학, 그다음에 뭐 결혼, 그다음에 노동 관련의 목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고요.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 27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장기 체류의 경우에 베트남이 다른 이제 4개 국가를 모두 합한 수의 2배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관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그 장기 체류 중에서 노동 이주부터 보겠습니다. 노동 이주는 전문 인력과 단순 기능 인력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전문 인력이 3,800명, 그 다음에 단순 기능 인력이 11만 3천 명 정도입니다. 전문 인력의 경우에 베트남이 가장 많고, 단순 기능 인력은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유사한 수준이고, 그리고 태국과 미얀마가 이렇게 유사한 수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의 자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뭐 교수, 그다음에 뭐 회화 지도, 그다음에 연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베트남의 경우에 보시면 특정 활동, 이 특정 활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연구, 그 다음이 교수 이런 순입니다. 이 특정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국의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그 발급하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기술자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뭐 운송 서비스 관련 종사자, 그다음에 숙련된 기능 인력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 단순 기능 인력 자격에는 비전문 취업, 그다음에 선원 취업, 그다음에 방문 취업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가장 많은데, 캄보디아는 이제 비전문 취업이고 베트남은 비전문 취업과 선원 취업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이주를 보시면, 결혼 이주는 주로 결혼 이민자의 자격을 의미하고요. 베트남은 2005년 이후부터 결혼 이주 여성이 상당히 이제 증가했는데,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시면 4만 1,000명 정도, 메콩 전체에서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특징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크게 상관없이 증가했는데, 베트남은 이렇게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 출신 이주자 중에 또 다른 주요 유형에 해당하는 유학생, 유학 이주입니다.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유학 이주는 유학생과 그 다음에 한국어 연수생, 그 다음에 외국어 연수생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2021년 4월 자료는 5개 국가를 모두 찾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시면 역시 베트남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메콩 5개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재외 동포의 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이 17만 2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순입니다. 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셨고 이 통계 자료 중에 특징은 국가별로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특정 국가에 편중된 특징이 있지만 전체 메콩 5개국을 단위로 묶어서 보면 이제 한국 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중에 메콩 5개국 출신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모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제 순환 이주의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선순환적이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텐데 이를 위해서 이제 메콩 5개국의 어떤 인적 자원, 역량, 그다음에 국가 개발을 위한 수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 논의, 디스커션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빨리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에이지 스트럭처, 그다음에 그 인적 자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 그다음에 이 메콩 5개국의 그 주요 개발 계획 가운데 인적 자원 개발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살펴봤고요. 요거는 개별 국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정책 함의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앞에서 보셨듯이 이 한메콩 협력에서 인적 자원 개발은 여기 보시면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인적 협력의 가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용적 사회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면 이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경제 성장이나 발전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그리고 뭐 양극화라든지 이제 불평등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가진 그런 다양한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지 않고 그다음에 많은 그 인재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 그런 뭐 행복을 기반으로 한 국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이주해 오는 메콩 5개국 출신의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이제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국가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맥락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한메콩 협력, 특히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방향성이 정부의 전략이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추진이 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용국에서 이주 근로자들의 어떤 교육이나 기술 습득이라는 것이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에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기 아래쪽에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용훈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의 정보가 굉장히 저희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현황, 특히 인적 교류, 인적 개발, 한국과 메콩 국가 간의 어떤 인적 개발의 그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연사로 넘어가기 전에 질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5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5분 정도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이 없으시다면 자, 시간을 위해서 바로 다음 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요, 폴라룬쿤 대학교 지와군 말라쿨 교수님이십니다. 이전 전 태국 연구소의 부교수를 하셨고요. 또 미디어 분야와 정보기술 등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태국 연구소에서 미디어를 연구를 하셨고요. 태국의 문화적 현황 등등을 연구하셨습니다. 또 이 발표를 같이 프람 교수님과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람 교수님은 태국 연구소에서 졸라롱콘 대학교 태국 연구소에서 연구원을 맡고 계시고요. 또 현재 태국 문화관광부에서 태국 연구소 프로젝트를 맡고 계십니다. 태국 발표 주제는요, 코리아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태국 한국 관광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주요 발표는 시브라콘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세션의 Q&A 세션을 담당을 하겠고요. 네, 먼저 그러면 저희 공동 연구원이신 말라쿨 박사님을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영어로 발표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말라쿤 교수입니다. 태국 연구소에서 연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프람 교수님과 함께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태국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이 발표에서 제 주제는요, 태국과 한국의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현황입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고요. 세 개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태국의 관광 교류, 두 번째 한국, 태국의 관광 증진 활동, 세 번째는요, 코비드19 이후의 관광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광 교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교류를 해왔을까요? 코비드19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하면요. 자, 먼저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태국과 한국의 관광 현황을 보면요. 아주 강력한 60년 이상의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깊은 양국 간의 관계로 인해서 코비드19 이전에도 한국과 태국은 굉장히 많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또 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코비드19 기간 중에서도 지금 관광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요즘은 좀 추속되었지만 코비드19 이후에는 앞으로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여러분께 현재 세계 관광 현황에 대해서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태국 모두 관광 산업이 지금 코비드19 전까지는 증가해 왔죠. 태국도 역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위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지금 코비드19 이후에는요,
이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태국 방문 관광객 수인데요. 한국이 지금 4위에 올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약 관광객 수는요, 거의 190만 명에 이끌고 있고요. 해마다 증가해 왔습니다. 보시듯이 계속해서 해마다 증가를 해왔습니다. 태국 입국 한국 관광객 현황 변화를 보시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과 11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때는요, 내부 정치적인 좀 불안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관광객 입국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음은 3년 동안 코비드-19와 19 이후를 비교한 수치인데요. 월별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요. 한국 투어리스트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태국 1월이 주로 우기이기 때문에 조금 없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기후 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해마다 거의 모든 달이 태국에서는 덥습니다. 그런데 2월과 태국에서는 이 기간이 굉장히 더운 기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 관광객의 태국 방문 현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시간을 보내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지출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고 있는가를 보면요. 거의 태국에서 약 1주 정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7.2일이고요. 개인 관광객은요. 요즘 약 8.36일을 머물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은 5.1일이죠. 따라서 비단체 개인 관광이 더 머무는 시간이 높고요. 또 약 180달러를 매일 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얼마나 어떤 분야에 많이 돈을 지출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비용 지출이 거의 호텔, 숙박, 그리고 식음료 등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숙박을 보시면요. 한국의 관광객들은 거의 3성급 이상 호텔에 머무는 경향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겠죠. 보통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한국 관광객들이 또 엔터테인먼트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국 관광객들은 어디로 주로 갈까요? 이 정보를 보시면요. 한국 관광객들이 어느 곳을 많이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2017년과 18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많은 도시로 가고 있죠. 우돈탄이라는 칭라이 같은 곳을 가는 경우는 좀 적은데요. 이러한 도시들은 주로 좀 비주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도시를 보시면 상황이 달라지죠.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의 관광객들 포함해서 이런 도시에 관광을 가십니다. 방콕과 촌부리, 파타야, 푸켓, 칭마이, 또 크라비, 수라타니 이런 섬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곳들이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지를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방콕에서도 분류를 해보니까요. 한국인들이 어디를 많이 가느냐를 한번 봤는데요.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카오산 로드였습니다. 27.2% 정도가 거의 방문을 하셨고요. 또 터미널 21도 있고요. 백화점이 있는 곳입니다. 한국 분들이 많은 쇼핑을 하시는 곳이고요. 3위는 그랜드 팰리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큰 시장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고요. 또 JJ 마켓도 있고요. 또 방콕에 있는 식당들, 그 다음에 제너럴 일반 관광객들이 가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분석해 봤는데요. 가장 상위 5위는요. 태국 음식을 먹는 거, 마사지, 또 역사적 유적지를 가는 것, 그리고 해변, 그 다음으로는 야시장에 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위 5대 한국인들이 즐겨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관광객들이 새로운 트렌드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특히 골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골프를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런 태국이 골프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출장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도 태국에 와서 골프를 즐기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한국 관광객들이 2019년에 왔을까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갔을 때는 태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5위 입국자였습니다. 아세안 국가 4개와 비교하면요. 3위에 해당하고요. 또 태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요. 자, 그러면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을까요? 자, 쉐류이를 한번 볼까요? 약간 조금 한국인 관광객과 비교해서는 조금 더 짧다고 볼 수 있는데요. 6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요. 태국에서 한국인이 쓰는 것과도 좀 차이가 살짝 있는데요. 약 거의 165달러를 매일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야에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많이 지출하고 있을까요? 거의 41%가 호텔 숙박에 지출하고요. 그 다음 식음료에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젊은 층들이 태국에서 많이 한국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에어비앤비라든지 쉐어링하우스에 많이 주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과 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서로 약간 차이점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제 두 번째 발표 주제입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광 교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한국과 태국과의 관광 교류와 활동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은요. 현재 한국, 태국 외교 60주년을 맞아서 개최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태국관광공사 그리고 ATTA 태국관광협회에서 개최한 행사였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 정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기관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이 행사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교류가 되었고요. 더 많은 태국과 한국의 관광 증진을 위해서 소형 도시에도 많이 관광을 오시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많이 전달하셨고요. 치앙마이 푸켓뿐만이 아니라 여러 소형 도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천과 서울이 참여해 주셨고요. 부산에서도 오셨고요. 제주도에서도 오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항공편을 개설하고 또 관광객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모두를 좀 더 증가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은요. 정부와 기업이 함께했던 행사인데요. 2019년 어메이징 타일랜드 럭셔리 세일 미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태국 관광청이 주최를 했고요.
태국관광청 서울 사무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일종의 워크숍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관광객들과 한국 관광기관들이 태국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행사였습니다. 골프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등등, 또 골프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틈새 시장 관광 상품을 구상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혼여행 같은 경우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허니문을 태국으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좀 타겟팅할 수 있는 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행사였고요. 또 다른 활동은요, 기업 차원에서 했던 활동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태국 국제여행 박람회의 장면입니다. 이 행사는요, 관광산업, 국내, 국외 관광산업을 증진하는 박람회입니다. 이 행사는 태국 관광기업 협의회에서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태국 관광청도 후원을 했고요. 항공사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부스트라든지 이벤트에도 한국 관광공사 KTO도 참여하셨고요. 또 여러 관광지 정보를 제공해 주셨고요. 또 티켓도 많이 항공권도 판매를 하셨습니다. 티켓이라든지 또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호텔 상품들도 이 박람회에서 많이 소개를 하시고 판매를 하셨습니다. 태국에서 관광 산업으로서는 가장 큰 행사,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을 볼까요? 정부와 고객 간의 행사였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했죠. KTO에서 KTO 태국 사무소에서 2020 Love Korea Fair를 했습니다. 방콕에서 개최되었고요. KTO에서 문화 그리고 여러 K-pop 댄스 경연대회 같은 이벤트도 개최를 했고요. 여러 티켓도 판매했고요. 항공편도 판매를 했고요. 항공사들도 많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개최가 됩니다. 고객과 관광 기업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행사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도 있습니다. 여러 온라인 활동으로 지금 디지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고객들끼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라든지 블로거, 유튜버 등등을 통해서 한국과 태국 간의 관광 교류를 증진하는 것이죠. 부산, 서울, 치앙마이, 방콕 등등에 있는 여러 이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액티비티를 소개를 하고요. 많은 교류 증진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에서 많이 하는 활동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인들이 하는 활동들은요, 주로 음식 그리고 마사지 스파가 있고요. 태국에 관광을 왔을 때 또 틈새 시장도 많이 가셨습니다. 또 골프 같은 좀 럭셔리 투어도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활동도 하셨죠. 또 다른 프로그램은요, 문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과 관련된 것인데요. GSTC와 관련돼 있죠. 주로 여기에는 태국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지 관광, 등이 있죠. 태국 관광청에서 주최를 하고요. 태국 음식을 먹어보는 것, 또 역사적 유적지를 돌아보는 것, 현지 생활을 배워보는 것, 자연 관광지에 가는 것, 페스티벌, 또 타이 복싱을 체험하기, 태국 마사지 받기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지 관광 상품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음 활동을 보시면 또 어드벤처와 캠핑 활동도 있었는데요.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이
요즘 어드벤처라든지 캠핑을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또 제가 한국에도 있어 보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트레킹도 많이 하시고 하이킹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태국에서 활동이 아주 해안가에서 트레킹한다든지 어드벤처 같은 것들이 태국에 오는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았습니다. 태국의 남부 지역을 가시면 스노클링이 또 유명합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있고요. 이런 태국의 그런 해변가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이죠. 마지막 활동을 보시면 엔터테인먼트 분야인데요. 엔터테인먼트 활동 중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젊은 층이 많이 좋아하는 활동들이죠. 특히 밀레니엄 세대들 또 젠지 같은 세대들이 좋아하죠. 가장 재미있는 활동은 나이트 라이프, 야간 야시장에 간다든지 나이트 라이프를 즐기는 것입니다. 파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테마파크도 많이 방문을 하십니다. 놀이공원도 많이 가시고요. 쇼핑도 물론 당연히 인기가 많죠. 면세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인 관광객분들이 태국의 백화점이라든지 쇼핑 센터에 가서 굉장히 많은 단 한 곳의 원스톱 쇼핑을 즐기는 활동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하루 종일 거의 쇼핑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마지막 부분은요. 이제 코비드-19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관광을 교류해야 할까요? 곧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될 건데요. 많은 태국 관광객분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 분들도 한국 분들이 태국에 오고 싶어 하실 거고요. 태국도 마찬가지겠죠. 코비드-19가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 두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정말로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GDP에 관광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 이상의 관광 산업이 지금 태국 GDP에 기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코비드-19가 지금 락다운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정보만 보시더라도 그 코비드-19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UNWTO가 발표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에도 앞으로 세계 관광이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2021년 정도 되면 다시 관광업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때는 다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다시 관광을 시작하고 또 관광이 허용되면서 국경 간 관광이 허용되면서 출장뿐만 아니라 더 많은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시 관광 재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네, 4단계로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 단계 2021년 1단계가 바로 1분기입니다. 푸켓과 크라비, 방나, 사무이, 치앙마이, 파타야를 개방할 예정이고요. 이미 백신을 받은 분들이라면 7일 동안의 격리 기간을 가지고 방문할 수가 있고요. 2단계는요. 2021년 3분기가 되겠습니다. 푸켓이 이제 개방이 되는데요. 이미 백신을 받은 분들에게 허용됩니다. 자, 3단계는요. 4분기 2021년 4분기가 되겠습니다. 올해 4분기인데요. 7지역이 또 개방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면 격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4단계는요. 2022년 1분기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태국의 모든 곳이 백신을 맞은 경우라면 격리 기간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통계 자료에서 봤을 때 한국 관광객은 태국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국 역시 20% 이상의 GDP를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비드-19가 개선된다면 한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태국에 와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관광 정책도 많이 발표가 될 것인데요.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태국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지속하는 관광 정책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국어로 된 관광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해서 한국 관광객분들이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해서 한국 관광객들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중소도시에 대한 항공편을 좀 더 확충해서 태국에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더 쉽게 방문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틈새 시장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한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목표에 있습니다. 또 한국 관광객분들이 태국의 틈새 시장에 또 많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태국 관광객들도 서로 방문해서 이런 관광 격차가 해소될 수 있기를, 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관광업계도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제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쿤 교수님, 간단하게 태국과 한국의 관광 교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코비드-19 이후의 관광 변화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 Q&A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보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한국의 대메콩 증진 방안에 대해서 서보경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인류학 박사이시고요. 바이오 메디슨 관련 불평등과 관련한 경험, 그리고 그리고 2014년 호주에서 수학을 하셨고 가장 이런 지역 보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가장 발표를 잘 해주실 수 있는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 연구를 바탕으로 하신 다음 주제 3에 대한 발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보경 교수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전 사실 앞에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그 관광객들에게 백신을 제공해서 그렇게 해서 좀 관광을 증진, 예를 들어서 뭐 푸켓, 사무이, 코사무이 이런 곳에 사람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특정한 지역에 백신 배포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스크린 쉐어한 거 보이시는지요? 네, 좋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의료 인류학자이고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서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보건협력이나 아세안 정책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오늘 자리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였는데요. 좀 배우는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그 태국을 중심으로 보편적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주로 농촌 빈민이나 이주민 건강, 또 빈곤과 건강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온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HIV 에이즈와 같은 낙인화된 감염성 질환에 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료 인류학자로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그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교류에서 건강과 질병을 주요 의제로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건강과 질병을 중심에 좀 협력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 신남방 정책이 표방하고 있는 3P, 특히 사람 중심의 교류와 협력, 또 사람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류학자로서는 아주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람 중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간 국제보건은 물론 인류학에서 이제 끊임없이 주장해온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성은 현재 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국의 외교 정책 전반에서 가장 주된 가치로 좀 구체화되고 이어져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관계 설정에서 사람 중심이 주된 가치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일본이나 중국, 미국과 같이 경쟁 혹은 갈등 요소를 염두에 둔 어떤 전략적 협력과 같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다 열린 관계의 틀 안에서 협력과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 지향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학자에게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듣기 좋은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가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인류학에서 사람은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쩜 이렇게 유사하고 보편적이면서도 이렇게 각기 다른가? 보편성과 특수성, 다양성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인류학이라는 학문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일한 질병의 위협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일매일 확인하게 되고, 아주 직관적으로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인간 종으로서 보편성의 하나로서 동일한 위협 앞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각 지역에서 매우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글로벌 위기는 말 그대로 글로벌한 것이긴 하나 동시에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 아닌 아주 다종다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메콩 지역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고 하는 동일한 현상이 얼마나 다르게 경험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5월 21일자
지난주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콩 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아주 상이한 경험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집계된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매우 적고 특히 베트남은 인구 100만 명당 발생 건수를 보았을 때 아주 압도적인 차원에서 유행을 억제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방역 선진국 우등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베트남이야말로 방역의 차원을 놓고 보면 아주 우등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국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발생률을 잘 이제 통제해오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특히나 이제 감옥 수감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유행 추이가 지난달부터 크게 달라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백신 접종률은 아주 흥미롭게도 캄보디아가 벌써 전체 인구의 8.7%가 백신을 접종하였다라고 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보다 2배 높은 수치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라고 보면 이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많은 백신을 이미 지원받은 바 있고 이것을 빠르게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캄보디아에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사실 또 신규 감염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방역 정책을 완화해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이제 고민을 던져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메콩 지역 좀 더 넓게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19 유행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는 이 지역 내에, 이 권역 내의 국가들의 보건 역량상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과연 이 아주 오랫동안 보건 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집계된 공식적인 통계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국경을 아주 가깝게 공유하고 있으나 국가 간 보건 역량에 큰 차이가 있는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과연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과연 무엇인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코로나19 감염자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에 따른 사망자가 얼마나 생겨났는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스를 예로 들면 감염 발생률은 매우 산발적이고 그에 따른 사망자 수도 너무나 극히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오스는 현재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1000명당 67명에 달할 정도로 사실은 필수적인 의료를 제공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각국의 보건 역량의 어떤 지표나 성적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WHO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이것은 지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유행 발생 이후에 초과 사망에 관한 추정치를 산출한 바 있습니다. 즉 실제로 코로나19 자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보다 봉쇄 조치나 경제 악화, 빈곤, 식량 부족, 또 봉쇄 조치를 따라서 의료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병원에 갈 수 없게 됨으로써 사망한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메콩 권역 지역으로 좀 한정해서 해석해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이 지역 내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여파, 봉쇄 조치나 특히나 빈곤, 식량 부족, 의료 접근성의 제한 등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국제보건에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심각한 질병의 대유행으로부터 사람들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WHO가 보건증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여기 두 번째 칼럼에 보이는 Universal Health Coverage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인 의료에 접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의료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콩 지역 내에서도 태국과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이 매우 각기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보편적 의료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취를 이미 이뤄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의 의료 보장 수준은 아주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콩 지역 내에서도 보건 격차가 아주 크다라고 할 때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좀 최근에 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K 방역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남방 정책 하에서도 K 방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소개할 것인가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관해서 오늘 한번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 내 차이, 다양성의 문제와 함께 K 방역 모델이 제시하는 어떤 표준화의 접근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K 방역 모델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3T라고 해서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서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건에서 감염성 질환 통제에서 검사하고 그다음에 추적하고 격리해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도 새로울 것이 없는 매우 익숙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이 안에서 총 18가지의 어떤 표준화된 방법, 구체 표준화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표준을 제시한다, 스탠다드를 만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보건 역량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사람 사리에 큰 차이가 있다.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국가 운영의 방식에 아주 많은 차이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 하나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큰 쓸모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코로나19 경험이 매우 흥미로운 측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K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수출하겠다, 가르쳐주겠다,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접근에는 향후 여러 중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 차이의 문제를 어떻게 보건협력에서 다룰 것인가라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제가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매일매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주 매우 상세한 내용 제시되고 있고 또 한국과 다르게 영어로 하는 브리핑도 텔레비전에서 제시하고 있고 수어 통역은 사실 태국에서 거의 살펴보기 어려웠던 건데 코로나19 유행을 하면서 갑자기 아주 일상화되는 정보 접근권 차원에서 정식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좀 한국과 뭔가 유사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텐데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제가 실제로 치앙마이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지역에 임시 병원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대학 체육관을 급격하게 개조해서 한국의 생활치료센터와 비슷한 공간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이제 한국의 생활치료센터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1인실을 제공하는 것, 1인실, 2인실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태국과 같이 이제 갑작스럽게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야전 병원이라고 해서 이런 필드 하스피털을 만드는 모습을 이제 제가 한 2주 안에 만들고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이 수용되었다가 다시 해제되는 양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셨을 때는 뭔가 침대도 허름해 보이고 막 체육관에 사람을 잔뜩 모아놓은 게 굉장히 뭐 열악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내에서 이러한 의료 조항들을 빠르게 조직화하는 양상들은 매우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3일 만에 이 병원이 만들어지는 걸 제가 이제 주변 전문가들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 태국은 이미 지역 내에 공공의료 체계가 오랫동안 자리 잡아 있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들, 의사, 간호사, 병원 자원들을 매우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줘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한국은 사실은 민간 병원의 협조를 굉장히 어렵게 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는 양상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왔는데요. 태국은 사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역공공보건 체계 내에서 자원들을 운용하는 이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K 모델이 강조하는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동남아시아 각국의 매우 다른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아주 좋은 참조점이 될 수 있으나 그대로 이식 가능한 것, 적용 가능한 형식이 되기에는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어떤 K 모델의 한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에서 무엇이 보편이고 무엇이 특수인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좀 바꾸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제가 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제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메콩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한국은 세계적 차원에서 매우 특수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매우 작은 나라이고 우리는 국경을 직접적으로 맞대고 있는 나라가 이 전쟁 상황의 대치 상태에 있어서 그 어떤 이동도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아주 그런 특수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적으로 종족적으로 매우 단조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엄청나게 진행되어 있고 매우 중앙 집권화된 그런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춘 나라들은 극히 드뭅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과 굉장히 다른 여건에 놓여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콩 권역이야말로 오히려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언어적, 종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국경을 아주 가깝게 맞닿게 살고 있고 많은 교류를 일상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또 경제적인 편차도 매우 큰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K 모델, 한국에서 작동한 어떤 특수한 모델이 이렇게 다른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광대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K 모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메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국제보건과 더 많은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메콩 관련해서 좀 이야기 준비했는데 시간상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메콩 지역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알게 된 것처럼 생태 위기야말로 곧 바로 보건 위기다라고 하는 점이고 현재의 기후 위기 안에서 메콩 지역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생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기조 강연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콩 지역의 생태 위기야말로 전 지구적인 위기이자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는 사람들의 삶에 경제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성 질환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점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메콩 지역, 메콩강은 원래 이 황토색 강이어야 되는데 메콩강이 갑자기 푸르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식수면의 오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다양한 수인성 질환을 유발하고 농경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다양한 병원체와 인간 집단의 접촉을 야기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스피오버
즉 이전에 인간에게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감염성 질환이 확산되는 그러한 위기를 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여기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메콩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시간으로 네, 정리해보면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협력의 중심에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잘 돌본다라고 하는 거고, 아세안은 흥미롭게도 이 스스로를 돌봄 사회 공동체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서로 잘 돌보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가 협력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다음 보건위기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preparedness의 문제이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원 헬스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 헬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 생태적인 공생을 기반으로 건강 개념을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유행은 하나 단일 질병의 유행이 아니라 신데믹 복합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생물사회적 복합체로 파악하고 병원체와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이 어떤 상호작용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한국 국제보건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메콩 지역은 바로 이 시너지 효과가 지금 당장 가장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핵심적인 합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메콩 지역의 변화를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보건 생태 협력의 시발점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K 모델이 아니라 메콩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메콩 모델을 만드는데 한국이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네, 학자로서 노력하고자 하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서보경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통해서 메콩 지역과 한국의 협력을 좀 강조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국의 K 방역 모델 당연히 동남아시아에 많은 유용한 정보가 돼 왔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들어보니 저희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아마 질문이 더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뭐 어떤 함의라든지 발표를 들으시고 나서 질문이 있거나 함의점을 공유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보경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에 태국의 의료 시설이 이제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제가 방콕에 근무할 때 보면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하고 태국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의료 시설이. 그러니까 의료 산업화돼 있죠. 의료 산업화. 의료 관광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가서 그걸 다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병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돼 있는데 대도시에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지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두의 교수님께서 이제 사람 중심의 사회 그런 걸 좀 강조하셨는데 우리 지금 신남방 정책 비전이라 할까요? 이게 이제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 이렇게 돼 있고 아시안도 보면은 다들 이제 people centered people oriented 아세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세밀히 디파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사람 중심의 아시안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공동체 우리 신남방정에서 표방하는 비전 이때 사람 중심 또는 사람 위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된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프로페서 프렘 선생님께서도 질문 있으셨던 것 같은데 같이 듣고 한꺼번에 대답하는 건 어떨런지요? It seems like the Professor Prem also has some questions. 질문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요, 최근에 태국에서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3,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데 거의 절반이 지금 그 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 잘 치료를 받고 있다 혹은 뭐 케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소한 7일 정도 치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절반이 이주자인데 그 불법 이민자들도 있고 합법적인 이민자들도 있다 보니 어떤 그 치료와 그 관리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달 전쯤에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어떤 공장에 이주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장에 한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교외 지역에 있었고요. 거기에는 그 지역에는 6,000명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에서 그런 이민 노동자들 때문에 확진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헬스케어 분야에서 특히 이렇게 조금 더 소도시 규모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순서상 네, 쿤 프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메콩 지역 내의 그 국경 통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추정 모델로 사실은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국경 안에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실은 어떤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지역의 당연한 상황으로 좀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서 이 태국의 보건의료의 발전에 관해서 질문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방콕에서 보신 많은 훌륭한 병원들은 대부분 아마 이제 영리병원, 민간병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태국의 의료 체계를 우리가 투트랙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은 영리병원 시장이 아예 없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만들었는데 태국은 시장을 양분해서 메디컬 투어리즘이나 아니면 그 영리병원이 가능한 민간 영역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영역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이제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방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보이진 않지만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공공의료 문제를 이제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서울과 지방의 보건의료 격차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공공의료 영역의 발전이 더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태국은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에 말 그대로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에 근간을 두어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읍 단위 이상의
이 지역에는 반드시 단 한 개 이상의 공공병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병원들이 국가의 필요나 아니면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매우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이주 문제와 관련해서 태국 정부가 아주 흥미로운 중요한 선언을 한번 공식 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는데요. 그것은 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 이주자를 포함한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태국의 백신 확보율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이나 현재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국민, 태국 국민뿐만 아니라 태국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들,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접종을 할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이제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 중심에서 어떤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신남방 정책에서 사람 중심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많은 경우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사람은 그 자체로 가장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 중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다른 경제적 발전이나 뭐 사회적 그 무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 중심성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사람 중심성의 가장 주된 가치로 놓게 되는 것이고,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서 한국이 이런 사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외교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어디가 선진국이고 어디가 후진국이냐, 어디가 열강이고 어디가 약한 나라인 거냐라고 하는 질서를 아주 크게 한번 뒤흔든 바, 바꾼 바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냐, 사람의 행복과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냐, 아닌가, 이걸 잘 수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아닌가라고 하는 새로운 이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런 가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좀 팽창주의적 접근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